2일차 그가 지금 있는 곳은 강서구 어느 편의점. 치지지직 치지직. 그는 매일 아침에 라디오를 켜고 이리저리 주파수를 조절했습니다. 혹시나 모를 생존자들의 방송이 나올까 싶어서였습니다. 생존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생존자들은 김포공항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군대가 방어하고 있어 안전합니다. 식료품, 의약품 등이 구비. 라디오에서는 긴급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송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다른 주파수로 돌려버렸습니다. 그가 이곳 강서구에 있는 건 바로 이 방송 때문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현주의 엄마와 이동하는 도중 그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도착한 공항은 이미 좀비들로 인해 지옥이 된 이후였습니다.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려봤지만 별다른 방송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끄고 현주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손과 발을 들어보기도 하고 등 쪽 엉덩이 등 피부에 이상이 있는지, 기저귀 상태는 어떤지 말입니다. 다행히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현주는 잘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현주를 위해 그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지만 이 약한 생명이 환경에 맞춰 잔병 없이 생존해 준다는 것에 하늘과 이 자그마한 현주에게 감사했습니다. 이 정도 상태라면 앞으로 4시간 정도는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배낭에 꺼내 놓은 물품들을 챙기고 가슴팍에 현주를 품고 옷으로 칭칭 감았습니다. 아무렇거나 감은 것처럼 보이지만 꽤나 섬세한 작업이었습니다. 너무 꽉 매이지는 않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숨을 편히 쉴 수 있도록 머리 쪽은 느슨하지만 이동 중에 머리가 흔들리지 않게 균형을 맞춰 묶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쇠파이프를 두 손에 꼭 쥐었습니다. 준비를 끝마친 그는 들어왔던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골목길은 다행히 좀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목길 사이사이로 간간히 한두 마리의 좀비가 나타났지만 그것들을 해치우는데 그리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런 난리통에도 현주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보였지만 그의 가슴팍에 느껴지는 현주의 숨소리와 자그맣게 느껴지는 심장박동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좀비들을 공격하고 죽이는데 능숙해 보였습니다. 단지 이 환경에 익숙해졌다기보다는 과거에도 이런 일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가 좀비들을 상대하면서 느낀 점은 그들의 행동 패턴은 단순하고 머리를 깨부시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나 냄새 같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들의 행동이 무척이나 빨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건물 주위로 좀비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냥감, 인간을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그는 가기로 한 루트를 포기하고 그곳을 크게 우회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곳곳에 좀비 무리들이 분포되어 있어 이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이동하지 않았지만 이제 분유를 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의 눈에 폐허가 된 빌라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곳으로 그는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빌라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계단을 타고 쭉 올라가 옥상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겨진 문. 그는 예전과 같이 문고리에 옷을 묶고 내리쳐 열었습니다. 사방이 환하게 탁 트여진 옥상. 가을이긴 하나 아직 햇살은 따가웠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배낭에서 방수포와 폴대를 꺼내 간단한 그늘막을 만들었습니다.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품에서 아이를 꺼내 눕혔습니다. 그리고 분유를 타서 가슴에 품고 자그마한 초코바 하나를 꺼내 현주의 손에 쥐어주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빌라 안을 수색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우선 옥상 바로 밑에 집의 문을 열고 안에 있는 가구들을 뜯고 부셔내 옥상 위로 날랐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이불가지 등도 위에 올려놨습니다. 어느 정도 올리고 나선 옥상 문을 잠그고 나서 아래 집들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집 주인들은 급히 피난을 떠났는지 문들은 대부분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비상약 등 몇 종류의 소득을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1층의 공동현관 문을 단단히 막고 다시 옥상으로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는 올라가는 도중 아무 빈집에 들어가 주방에서 솥과 냄비를 꺼내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옥상에 도착한 그는 솥의 양쪽 손잡이에 노끈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옥상에 도착했을 때 물탱크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물탱크 위로 올라가 탱크 뚜껑을 열었습니다. 별다른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마셔도 될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솥을 탱크 안으로 집어넣고 물을 길었습니다. 물은 탱크가 햇볕에 노출되어 있는 탓에 미지근했지만 충분히 마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해 보였습니다. 그는 물을 몇 모금 마셔보고는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는 준비한 냄비들에 물을 담아놓고 불을 피웠습니다. 그는 옷을 죄다 벗고 씻기 시작했습니다. 실로 오래간만에 샤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샤워를 끝마친 그는 간단히 빨래와 아기 용품 등을 세척하기 시작하였고 모든 걸 마친 후 아기를 닦아주었습니다. 냄비에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리 넣어두었던 젖병을 꺼내 온도를 확인하더니 아직 뜨거운지 차가운 물에 식히기 시작했습니다. 분유 온도가 적당히 식은 걸 확인하고 아기를 품에 안고 젖병을 물렸습니다. 오래간만에 따뜻한 분유를 맛보는 아기도 평소보다 잘 먹는 것 같았습니다. 분유를 얼마 정도 먹인 후
그는 가방에서 라면 3봉지를 꺼내 냄비 안으로 면과 스프를 넣었습니다. 가스와 전기가 단절된 환경에서 물을 끓일 수 없어 생으로 허기를 채웠던 라면을 드디어 제대로 끓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라면의 모습에 사내는 자기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는 집게로 라면을 휘휘 젓기도 하고 면을 위로 들었다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대한 맛있게 끓이려는 그의 노력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기는 깨르르 웃었고 그는 라면이 다 익은 것을 확인하고 집게로 크게 한 접시를 덜어내 후고 입김을 불었습니다. 드디어 한 입. 입안을 가득 채운 면발이 생각보다 뜨거워 자기도 모르게 뱉을 뻔했지만 라면의 압도적인 맛에 그 뜨거움을 견디고 꿀꺽 삼켰습니다. 오래간만에 따뜻한 음식이 몸속에 들어가니 몸이 찌릿찌릿하며 쌓여있던 피로가 쫙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럴 때 술 한 잔 마시면 그는 배낭 속에 있는 위스키 생각이 간절했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한때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는 현주가 태어나고 나선 알코올을 일체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기가 새근새근 평온한 표정으로 잠든 모습을 보며 술을 마시지 않은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그에겐 그게 술보다 가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면을 먹는 데 집중했습니다. 냄비 바닥에 있는 건더기까지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친 그는 현주가 잠든 틈에 주변을 탐색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계획한 루트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혼자 이동하는 거라면 다소 위험한 경로도 돌파할 자신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현주가 있었기에 최대한 위험하지 않은 경로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좀비들이 가득한 도심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그들에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잠든 현주 곁에 고민형을 두고는 그는 작은 배낭을 메고 쇠몽둥이만 챙겨 밖을 나섰습니다. 어두운 길거리에 좀비들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회하기로 한 경로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그가 계획한 경로는 좀비들로 특실거렸습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해서든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현주를 품에 안고 움직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상황을 더 살펴야 하겠다고 생각한 그였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 몇 곳을 살펴보았지만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현주가 잠들어 있는 옥상 문 앞에 웅크려 앉아있는 무언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사내는 쥐고 있는 몽둥이를 꽉 붙잡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냐? 그의 물음에 자그맣게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후레쉬를 비추자 여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비무장 상태인 것을 확인하자 그는 들고 있던 몽둥이를 내렸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자신을 도와달라는 여성의 목소리. 하지만 그는 차갑게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선 누구든 쉽게 믿어선 안 된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발. 혼자서는 이곳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기도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그의 말에 그녀는 더욱 애원하듯 부탁했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그녀의 말에 그는 날카롭게 반응하며 그녀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요. 당신 앞에 보이는 빌라에 운신하고 있는데 인기척이 들려서 지켜봤을 뿐이에요. 아기가 아직 어린 것 같은데 남자보다는 여자가 돌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전 어린 조카도 돌본 적이 많아서 이런 쪽에는 능숙해요. 그리고 당신이 움직이기도 편하고 말이에요. 그녀는 주저리 자신의 필요성을 어필했습니다. 그녀의 말도 일리가 있긴 했습니다. 혼자서는 이곳을 탈출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뭘 믿고? 저 경찰이에요. 이젠 쓸모없는 직업이긴 하지만 전 제 양심에 걸고 한 번도 부끄러운 짓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살기 위해 마트 몇 번 털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건 지켰다고요. 제발 같이 해줘요. 그녀의 표정엔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저 혼자예요. 그녀의 말만 따라 그녀는 혼자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녀 말고는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을 열어 그녀를 옥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를 두고 며칠은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모닥불 앞에 털썩 앉아 자신의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 벌컥벌컥 물을 마시고 한숨 돌린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빈이에요. 정말 이곳에서 혼자 고립되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 혼란한 세상에 약탈과 살인도 서슴지 않는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들도 많고 당신이 품에 품고 있는 게 악이라고 확인한 순간 이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된 거예요. 자신을 수빈이라 말한 그녀는 쉴 틈 없이 조잘거렸지만 그는 대답 없이 지도만 골똘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이 안에 있나요? 그녀가 천막을 들추려고 하자 그가 벌떡 일어나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아직 신뢰가 되지 않은 자에게 현주를 보여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 저는 저쪽에 텐트 치고 지낼게요. 그건 괜찮죠?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이고는 텐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지켜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텐트가 완성될 때까지 그는 지도를 펼쳐 새로운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어느새 밤이 되었고 한기가 옥상 위를 덮기 시작했다. 그는 나무들을 모아 작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불씨가 불이 되어 불타오르기 시작하자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텐트 안에 있던 그녀가 가방을 들고 나와 불 앞에 털썩 앉아 가방 안에 통조림 몇 개를 꺼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절 믿지 못하는 거 이해해요. 저도 당신이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았다면 당신 앞에 나서지도 않았을 테니까. 통조림을 까서 하나는 자신의 앞에 하나는 그의 앞에 놔두었습니다. 그는 통조림을 집어들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에 있던 거지? 김포공항이요. 당신도 김포공항에서 도망쳐 나온 거 아닌가요? 그녀의 얼굴에 슬픔이 드리워졌습니다. 그곳에 대피했는데 좀비들 때문에 아수라장이 돼서 도망치다 제 동생을 잃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도 알겠지만 지금 주위에 좀비들이 깔려 있어. 어디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이 좀비들 아무리 잘 숨어 있어도 마치 자석처럼 생존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고 있어서 사실 나쁜 생각이 들어서 고민 중이었어요. 그녀의 말에 그는 마음속으로 수긍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기가 없었다면 그도 목숨을 던져버렸을지도 몰랐습니다. 그에겐 이런 빌어먹을 세상에서 살아남을 이유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고 사내는 몇 차례 깨어나 주위를 살폈습니다. 불청객인 수빈의 수상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없었고 현주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내는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엄난한 세상에서도 지켜야 할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자신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일차 밤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